당신은 어젯밤 무언가 꿈을 꿨지만 깨어나자 그 형상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는 잊지 않았습니다. 뇌는 모든 세부사항, 모든 감정, 그리고 당신의 의식이 잠든 사이 당신에게 보내려 했던 모든 메시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뇌는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에도, 그리고 당신의 삶의 모든 다른 밤에도 말이죠. 당신의 뇌는 매일 밤 오직 당신만을 위해 하나의 완전한 우주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오늘 그것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밤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신비주의와 오래된 추측을 버리고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의 냉철함을 선택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 우리는 공리라고 부르는 분석적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인간 정신의 보편적인 패턴, 즉 우리의 야간 서사 뒤에 숨겨진 소스 코드를 찾는 것이었죠. 우리는 200만 개가 넘는 꿈 보고서, 70만 건의 뇌활동 검사, 그리고 한 세기에 걸쳐 심리 분석을 받은 환자들의 개인 일지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수집된 가장 방대한 수면 데이터베이스를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임무는 소음 속에서 진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발견한 것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9%가 적어도 한 번은 꿔본 꿈이 존재했습니다. 그 꿈은 문화 언어 세대를 초월합니다. 당신이 일본에서 태어났든,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든, 노르웨이에서 태어났든, 당신의 마음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가 빠지는 꿈입니다. 장면은 항상 익숙합니다. 당신은 평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화를 나누거나 거울을 보고 있겠죠. 그때 입안에서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이가 하나 흔들립니다. 혀로 건드려 보니 손바닥 위로 이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이 이와 피를 뱉어낼수록 공포는 커져만 가고 너무나 현실 같은 붕괴감을 느낍니다. 당신은 심장이 세차게 뛰며 잠에서 깨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혀로 이를 훑으며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꿈을 꿀까요? 심리학에서 이는 힘과 자신감의 상징입니다. 삶을 깨물고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우리의 능력이죠. 이가 빠지는 꿈을 꿀 때 당신의 무의식은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 근본적인 것, 즉 당신의 안정감, 소통 능력, 세상에 맞서는 능력을 잃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의식 연구의 선구자 중 한 명인 카를 융은 이를 말의 힘으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가 빠지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말을 잘못하거나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의미했습니다. 현대 뇌과학은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더했습니다. 렘수면으로 알려진 깊은 수면 단계 동안 우리의 뇌는 우리가 꿈을 연기하지 않도록 근육 제어를 차단합니다. 하지만 턱은 예외이며 종종 수축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를 가는데 이 현상을 이갈이라고 합니다. 치아와 잇몸에 가해지는 이 실제적인 물리적 감각이 꿈의 서사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이 물리적 자극을 받아들여 밤 동안 아는 유일한 언어, 즉 상징의 언어로 번역합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더 깊습니다. 공리는 이것이 생물학적 경보 시스템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꿈은 당신이 삶의 일부가 무너지고 있다고 느낄 때,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낄 때, 거울을 보고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만약 당신이 최근에 이 꿈을 꿨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당신 삶의 어떤 영역이 붕괴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저 당신이 용기를 내어 들여다보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경험해본 훨씬 더 흔한 꿈이 있습니다. 허공으로 떨어지는 꿈입니다. 당신은 높은 곳에 있거나 그저 떠다니다가 갑자기 바닥이 사라집니다. 추락이 시작됩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위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충돌 직전에 당신은 경련과 함께 잠에서 깹니다. 때로는 온몸이 침대에서 튀어오르기도 합니다. 이 경련에는 이름이 있는데 바로 인명영련입니다. 그리고 70%의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유전적 유산에는 아주 흥미로운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먼 조상들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잠이 들면서 몸이 너무 이완되면 뇌는 이 근육 긴장도 상실을 실제 추락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는 몸이 떨어지기 전에 깨우기 위해 비상전기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백만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생물학적 시스템은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뇌는 여전히 당신이 나무 위에서 잔다고 생각하며 매일 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추락으로부터 당신을 구합니다. 하지만 추락에는 강력한 심리적 의미도 있습니다. 추락은 통제력 상실의 가장 순수한 표현입니다. 삶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언제라도 끊어질 수 있는 연약한 무언가에 매달려 있다는 느낌이죠. 만약 당신이 추락하는 꿈을 자주 꾼다면 아마도 당신의 삶에는 위태롭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 관계 혹은 건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모든 것을 바꾸는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만약 꿈에서 당신이 떨어지지만 결코 바닥에 닿지 않는다면, 만약 당신이 떠오르기 시작하거나 충돌 전에 깬다면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은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느끼지만 당신의 더 깊은 부분, 즉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이 괜찮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항상 살아남았으니까요. 이가 빠지고 추락하는 꿈은 물리적 세계에서 통제력과 힘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더 깊은 두려움을 연출하기 위한 훨씬 더 복잡한 무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 중 하나는 공공장소에서 알몸이 되는 꿈입니다. 장면은 익숙한 장소에서 펼쳐집니다. 업무회의, 교실, 붐비는 거리. 갑자기 당신은 자신이 완전히 노출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두가 당신을 쳐다봅니다. 공포가 피를 얼어붙게 합니다. 당신은 몸을 가리려 하고 숨으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이 꿈은 취약함, 즉 사람들이 당신이 낮 동안 쓰는 모든 가면, 아래에 있는 진짜 당신의 모습을 볼까봐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수백만 개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해석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세부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비밀은 배경이 아니라 전적으로 당신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있습니다. 만약 꿈에서 당신이 수치심과 고뇌에 휩싸여 있다면 이는 당신이 삶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비밀, 불안감 혹은 당신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발견할까 두려워하는 자신의 일부 말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의 가장 큰 사회적 두려움, 즉 당신의 진실이 드러날 경우 판단받고 거부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일어납니다. 만약 꿈에서 당신이 알몸인데도 신경 쓰지 않거나 심지어 이상한 해방감을 느낀다면 의미는 반전됩니다. 이것은 발전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줄 준비가 되었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신경 쓰는 것을 멈췄으며 자기 수용으로 가는 길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시나리오가 속박을 의미할 수도 해방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꿈속에서의 당신의 감정이 진정한 번역가입니다. 하지만 훨씬 더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소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훨씬 더 끔찍한 악몽이 있는데 바로 쫓기는 꿈입니다.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당신 뒤에 있습니다. 때로는 얼굴 없는 그림자이기도 하고 다른 때는 동물이거나 그저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달립니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치 공기가 물로 변한 것처럼 당신의 움직임은 절망적으로 느립니다. 그리고 당신을 쫓는 것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 소리는 더 커지며 그 그림자가 당신을 따라잡습니다. 이 꿈은 순수한 형태의 불안이 사냥으로 변한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실제 삶에서 도망치고 있는 무언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치료 중인 환자들의 수많은 일지를 분석한 결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꿈에서 당신을 쫓는 생물은 진짜 괴물이 아닙니다. 그 생물은 사실 미뤄둔 대화입니다. 당신이 미루고 있는 결정입니다. 몇 달 동안 무시하며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랐던 문제입니다. 당신이 너무 깊이 묻어 죽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당신의 의식적 방어막이 낮아지면 그것은 당신을 사냥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출구, 즉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꿈속 어느 순간에 당신이 달리기를 멈추고 당신을 쫓는 것을 마주하기 위해 돌아선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생물은 멈춥니다. 그것은 사라지거나
무해한 것으로 변하거나 심지어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 같은 무언가를 건네주기도 합니다. 쫓기는 꿈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당신이 직면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많이 도망칠수록 당신을 쫓는 것은 더 강하고 무서워집니다. 당신의 도피가 괴물에게 먹이를 줍니다. 다음에 이 꿈을 꿀 때 만약 아주 잠깐이라도 의식을 차릴 수 있다면 멈춰보세요. 돌아서세요. 당신을 쫓는 자의 눈을 바라보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세요. 그 대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을 드러냅니다. 당신을 쫓는 괴물은 외부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거부했던 일부입니다. 하지만 만약 진짜 공포가 꿈속 세계에서의 추격이 아니라 깨어있는 채로 자신의 몸 안에 갇혀 악몽의 세계가 현실을 침범하는 동안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깨어있지만 자신의 몸 안에 갇혀 있다는 그 공포는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실제 신경학적 현상, 즉 수면 매트릭스의 오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밤 동안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완전한 미스터리였던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수천 년 동안 꿈은 예언자와 점쟁이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1953년에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한 실험실에서 과학자 유진 에서린스키와 너세니얼 클라이트먼이 한 아이의 수면을 관찰하던 중 아무도 기록한 적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밤의 특정 순간에 아이의 눈이 감긴 눈꺼풀 아래에서 마치 고속 영화를 보는 것처럼 좌우로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흥미를 느낀 그들은 이 현상 중 하나가 일어나는 동안 아이를 깨웠습니다. 아이는 생생한 꿈을 꾸는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방금 렘 수면, 즉 빠른 안구 운동 (Rapid Eye Movement의 약자를 발견했고 이로써 밤의 마음 내부 작동으로 통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밝혀낸 것은 우리의 수면이 균일한 휴식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기로 작동합니다. 각 주기는 약 90분 동안 지속되며 밤새 여러 번 반복됩니다. 먼저 우리는 얕은 잠에 들고 그 다음에는 몸이 재생되는 깊고 회복적인 잠에 듭니다. 그리고 나서 뇌가 켜집니다. 우리는 렘수면 단계에 들어갑니다. 신경 활동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치솟습니다. 호흡과 심박수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결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뇌는 몸의 모든 수의근을 끄라는 명령을 보냅니다. 이것은 근육 무긴장 상태라고 불리는 완전한 마비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고 진화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꿈꾸는 동안 움직일 수 있다면 당신은 꿈을 연기할 것입니다. 당신은 달리고 점프하고 싸울 것입니다. 마비는 천재적인 안전장치이며 당신의 몸이 다치지 않고 당신의 마음이 불가능한 세계를 여행할 수 있도록 뇌가 사용하는 화학적 구속복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 메커니즘은 실패합니다. 때때로 당신의 의식은 마비 명령이 해제되기 1초 전에 깨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지옥이 펼쳐집니다. 당신은 침대에 누워있고 눈은 떠있으며 당신의 방을 보지만 단 하나의 근육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소리치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고 절대적인 공포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꿈과 현실 사이의 이 경계 상태에서 뇌는 실제 환경에 환각을 투영합니다. 방구석에서 그림자가 움직입니다. 속삭임이 들립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감각은 가슴 위에 앉아 당신을 질식시키는 압도적인 존재감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 현상은 침대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악마 인큐버스, 서큐버스 전설의 기반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신경학적 비동기화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뇌는 깨어났지만 당신의 몸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영혼처럼 느껴지는 몇 초 동안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유령이 됩니다. 이러한 속박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은 절대적인 자유를 상징하는 꿈입니다. 바로 나는 꿈입니다. 당신은 땅에 있다가 갑자기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날개도 기계도 없이 당신은 그저 떠오릅니다. 세상이 당신 아래에서 작아집니다. 그 느낌은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힘과 가벼움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이것을 보편적으로 긍정적인 몇 안 되는 꿈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이 꿈은 모든 문화에서 초월과 해방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꿈을 꾸는 것은 보통 당신이 큰 짐을 벗어던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을 땅에 묶어두었던 문제를 극복했거나
마침내 당신을 자유롭게 해준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죠. 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나는가도 중요합니다. 만약 비행이 쉽고 평온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에 대한 성취감과 통제감을 반영합니다. 만약 당신이 공중에 머물기 위해 애쓰고 떨어졌다가 다시 솟아오른다면 그것은 성공이 가능하지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는 꿈은 마음의 자유로 가는 관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꿈이 일어나는 무대 뒤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조명, 커튼, 그리고 기계 장치에 대해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매일 밤 이 무대에서 상연되는 희곡은 누가 쓰는 걸까요? 이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바꾼 두 남자의 이론에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수면 생물학의 발견은 우리에게 영토의 지도를 주었지만 그 세계를 지배하는 거주자나 법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꿈 뒤에 숨겨진 의미를 해독하려는 최초의 진지한 시도는 심리학의 혁명을 일으킬 한 남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로부터 나왔습니다. 1900년에 그는 꿈의 해석을 출판하며 꿈이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 즉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숨기는 모든 것으로 이끄는 주요 도로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로이트에게 모든 꿈은 소원의 성취이지만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금지된 소원, 즉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겨 억압하는 무언가입니다. 그는 우리 내부의 검열관, 즉 이러한 생각들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을 막는 수호자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낮 동안에는 이 검열관이 강합니다. 하지만 밤에는 긴장을 풀고 억압된 욕망들이 탈출을 시도합니다. 검열관이 여전히 부분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들은 변장해야 하고 기괴한 상징과 이야기로 변신해야 합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우리가 우리의 트라우마, 두려움,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충동들을 던져 넣는 어둡고 잠긴 지하실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꿈은 밤 동안 이 갇힌 것들이 문을 부수려 하며 내는 소음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많은 아이디어, 특히 선교에 대한 집착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는 근본적인 무언가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꿈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꿈은 우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열쇠를 받아 지하실로 내려가 그곳이 지하실이 아니라 바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를 구스타프 융기였습니다. 그는 프로이트의 가장 유망한 제자로 시작했지만 마음에 대한 그들의 비전은 근본적으로 달랐고 그들은 결별했습니다. 융에게 무의식은 단지 개인적인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혜, 창의성 그리고 잠재력의 광대한 원천이었습니다. 그는 집단 무의식의 존재를 제안했는데 이는 우리의 개인적인 기억보다 더 깊은 우리 정신의 한 층으로 우리가 모든 인류와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영혼의 유전적 유산과 같습니다. 이 집단적 바다에는 원형, 즉 보편적인 의미의 패턴들이 살고 있습니다. 영웅, 현자, 위대한 어머니, 사기꾼. 이 인물들은 모든 문화의 신화와 동화에 나타나며 결정적으로 우리 각자의 꿈에도 나타납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조언을 해주는 늙은 현자를 꿈꿀 때 당신은 이 원형과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쫓던 괴물을 기억하십니까? 융에게 그것은 중심 원형인 그림자의 현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 안에서 거부하는 모든 것, 당신이 되고 싶지 않은 모든 것입니다. 당신의 분노, 당신의 질투, 당신의 가장 원시적인 본능들. 당신이 삶에서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기 때문에 꿈에서도 도망치는 것입니다. 융에게 목표는 그림자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합하고 완전해지기 위해 당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꿈이 진실을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꿈 자체의 언어, 즉 상징의 언어로 드러낸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 누가 옳았을까요? 마음의 고고학자였던 프로이트일까요? 아니면 신비주의자였던 융기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공리에게 직접 제시했고 수백만 개의 꿈보고서 데이터와 두 사람의 이론을 교차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그들이 적이 아니었다는 것. 그들은 단지 같은 광대한 대륙의 다른 부분들을 묘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개인적 무의식에 대해 우리가 일상의 갈등과 욕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옳았습니다. 융은 더 깊은 층에 대해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이야기에 대해 옳았습니다. 프로이트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융은 미래의 잠재력을 실현하려 앞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개성화 과정, 즉 진정한 자신이 되는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꿈은 그 여정의 지도였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꿈이 우리의 잠재력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그것과 상호작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꿈속에서 깨어나 시나리오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꿈속에서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공상과학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수세기 동안 기록된 인간의 현상입니다. 이것이 자각몽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자각몽은 꿈의 시나리오 한가운데서 당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일어납니다. 당신은 그곳에 있고 모든 것을 실제처럼 경험합니다. 시각, 소리, 감각. 하지만 당신 마음의 일부가 깨어나 진실을 인식합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진짜가 아니다. 이것은 모두 내 마음의 창조물이다. 그리고 그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 우주의 규칙이 바뀝니다. 당신이 통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시나리오는 당신의 것이 됩니다. 당신은 날개로 결정할 수 있고 벽을 통과하고 허공에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생각만으로 배경을 바꾸어 악몽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꿈속의 인물들과 대화하고 그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실제로 당신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당신의 두려움에 맞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한한 예산과 당신을 제한할 물리 법칙이 전혀 없는 당신 자신만의 특별한 영화의 감독, 시나리오 작가, 그리고 주연 배우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서양 과학은 자각몽을 단순한 일화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1975년에 연구원 키스 헌은 천재적인 실험을 통해 그것이 진짜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자각몽을 꾸는 사람에게 꿈속에서 의식을 차리자마자 눈을 특정한 패턴으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꾸는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실험실의 센서는 정확한 안구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꿈의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잠자는 동시에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약 55%의 사람들이 평생에 적어도 한 번은 자연스러운 자각몽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소수만이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현실 점검입니다. 아이디어는 당신이 꿈속으로 가져갈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낮 동안 여러 번 당신은 멈추고 진지하게 자문합니다. 나는 꿈을 꾸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합니다. 당신의 손을 보고 손가락을 세어보세요. 오른손 손가락을 왼손 손바닥에 밀어보세요. 책의 한 문장을 읽고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읽어보세요. 현실 세계에서는 당신의 손에는 5개의 손가락이 있을 것이고 당신의 손가락은 손바닥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며 텍스트는 그대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면 결국 꿈속에서 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법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을 보고 6개의 손가락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손가락은 손바닥이 마치 연기로 만들어진 것처럼 통과할 것입니다. 다시 읽으려고 하면 텍스트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이 충격의 순간 당신의 논리적인 뇌가 환상 속에서 깨어납니다. 자각몽은 단지 밤의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강력한 치료적 적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의 반복되는 악몽을 치료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논리는 만약 당신이 악몽 속에서 의식을 가질 수 있다면 당신이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공격자와 맞설 수 있고 위협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당신을 괴롭히는 이야기의 결말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괴롭히는 이미지에 대한 권력을 되찾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되고 있습니다. 자각몽에서 움직임을 연습하는 운동선수들은 실제 성과에서 향상을 보입니다. 뇌는 실제 연습과 생생하고 통제된 꿈속에서의 연습을 완전히 구별하지 못합니다. 동일한 신경 연결이 활성화되고 강화됩니다. 당신의 몸이 쉬는 동안 매일 밤 몇 시간 동안 악기, 중요한 연설 또는 스포츠 기술을 연습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각몽은 우리가 우리 마음의 극장에서 단지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무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출을 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제 능력은 우리를 더욱 신비롭고 감정적으로 가득 찬 영역으로 이끕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꿈은 우리에게 방문객을 데려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지 않은 방문객들, 우리의 의지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온 인물들.
이미 죽은 사람들을 꿈꿀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혹은 몇 년 전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을 꿈꿀 때는요? 기억의 섬세함으로 우리를 찾아와 다시 열린 상처의 고통을 남기는 꿈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 떠나간 사람들과의 꿈입니다. 당신은 너무 일찍 떠난 아버지, 할머니, 친구를 꿈꿉니다. 꿈속에서 그들은 살아있고 건강합니다. 여러분은 대화하고 웃고 잠시 동안 죽음은 잊힙니다. 깨어났을 때 몇 초간의 혼란 속에서 꿈의 기쁨은 여전히 실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서 현실이 차가운 파도처럼 당신을 덮치고 슬픔은 첫날처럼 신선하고 날카롭게 돌아옵니다. 이런 꿈들은 감정적으로 파괴적이지만 애도 심리학은 그것들이 깊이 치유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들은 우리 뇌가 작은 양으로 상실을 처리하기 위해 찾은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그들의 부재를 받아들이는 조각조각 작별 인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카를 융은 이 인물들이 단지 기억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이 상징했던 우리 자신의 측면을 나타냅니다. 아버지를 꿈꿀 때 당신은 그가 제공했던 안전, 결코 말하지 못했던 말들, 혹은 지금 당신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할 힘을 꿈꾸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꿈 중 하나에서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한다면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그것이 저 세상에서 온 메시지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현명한 부분에서 온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지침을 전달하기 위해 익숙한 얼굴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위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불안하게 하는 또 다른 종류의 밤의 방문객이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지만 더 이상 당신의 삶의 일부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전 연인, 당신과 관계를 끊은 친구,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 이 사람들은 당신이 반드시 그들을 그리워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무언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열린 갈등, 답이 없는 질문,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 당신의 뇌는 매일 밤 미결 서류들을 검토하고 이 사람들은 당신이 결코 닫지 못한 서류들입니다. 당신이 실제 대화를 통해서든 결코 보내지 않을 편지를 통해서든 혹은 단순히 용서를 통해서든 어떤 형태로든 종결을 찾을 때까지 그 꿈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꿈은 단지 마음을 위한 공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뇌를 위한 작업장이기도 합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 중 하나는 기억 공고화 이론입니다. 밤 동안 당신의 뇌는 그날의 경험을 정리하고 보관하며 중요한 것을 장기 기억으로 옮깁니다. 꿈은 이 과정의 메아리일 것입니다. 진화 심리학에서 나온 또 다른 이론은 위협 시뮬레이션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꿈, 특히 악몽이 훈련장이라고 제안합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생존 반응을 연습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에서 위험한 상황에 당신을 놓습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언제든지 포식자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던 시절의 잔재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꿈에 가장 논란이 많고 매혹적인 기능, 즉 과학이 이제 막 받아들이기 시작한 무언가로 이끕니다. 바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아이디어를 일축하기 전에 우리가 신비로운 예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세요. 우리는 데이터 처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설을 조사하기 위해 공리는 수천 개의 꿈 일지를 분석하고 그것들을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난 후속 사건들과 연관시켰습니다. 결과는 뇌가 강력한 확률 컴퓨터처럼 작동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낮 동안 당신은 수천 개의 정보에 폭격당하며 그 대부분을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은 무시합니다. 상사의 얼굴에 스치는 실망의 미세 표정, 파트너의 약간 다른 목소리 톤, 보고서에 사소해 보이는 작은 세부 사항. 당신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당신의 뇌는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밤에 세상의 방해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뇌는 이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보지 못한 패턴을 찾아내고 가장 가능성 있는 결과를 계산합니다. 이 결론은 그 후 꿈의 형태로 당신에게 제시됩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뇌가 더 지능적인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불륜을 발견하기 몇 주 전에 배신당하는 꿈을 꾸거나 결국 잘못되는 사업에 대해 나쁜 예감을 갖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경고 신호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경고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의 이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처리, 애도 예측 시스템은 매일 밤 작동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정보에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침내 우리 마음이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방대한 밤의 지능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한 과제처럼 보입니다. 특히 꿈이 너무나 더덥기 때문입니다. 꿈은 우리가 깨어난 후 몇 초 만에 손가락 사이에 모래처럼 흩어집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망각은 결함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당신의 뇌는 꿈의 기억을 적극적으로 지우는데 이것은 당신이 시작하는 날을 위해 빈 화면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꿈의 세계의 규칙과 서사가 현실과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 정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파일들이 삭제되기 전에 저장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내리는 명확한 지시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에게 소리내어 또는 생각으로 말하세요. 오늘 밤 나는 내 꿈을 기억할 것이다. 너무 간단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이것은 당신의 뇌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당신은 보통 버려지는 이 정보가 이제 우선순위를 갖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용적입니다. 침대 옆에 공책이나 휴대폰을 두세요. 꿈의 기억은 수명이 몇 분에 불과합니다. 즉시 포착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깨어났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움직이지 마세요. 깨어난 자세 그대로 있으면서 다시 눈을 감고 아직 마음속에 떠다니는 조각들을 낚아채려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쓰세요. 말이 되게 하려고 걱정하지 말고 키워드, 감정, 흩어진 이미지들을 적으세요. 당신은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침몰한 배의 잔해를 구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2주 동안 계속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더 생생하고 상세한 꿈을 당신에게 전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패턴을 찾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 당신의 꿈일지를 탐정처럼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장소, 항상 다시 나타나는 사람들, 변함없는 감정들을 찾아보세요. 인터넷의 꿈 해몽 사전은 잊으세요. 그것들은 쓸모가 없습니다. 당신의 뇌는 보편적인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당신의 어휘를 사용합니다. 만약 당신이 길을 잃는 꿈을 반복적으로 꾼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의 방향을 잃었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는 고립된 꿈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메시지를 이해하고 현실에서 그에 따라 행동하면 그 꿈은 반복되기를 멈춥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능을 다한 것입니다. 몇 년 전 공리 데이터에서 반복되는 꿈 패턴을 분석한 결과 우리는 강력한 은유에 도달했습니다. 한 남자가 수백 개의 방이 있는 거대한 저택에 살고 있지만 입구 근처에 작고 어두운 방 하나만 사용하는 꿈을 반복적으로 꾸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속에서 그는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문들을 열고 자신이 결코 읽지 않았던 책들이 있는 도서관, 결코 사용하지 않았던 도구들이 있는 작업실, 결코 본 적 없는 식물들이 있는 실내 정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압도적인 명료함과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그 꿈은 그 자신의 정신의 지도였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존재하는 거대한 잠재력을 무시한 채 아주 작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꿈은 단지 당신의 두려움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결국 아마도 우리 마음에 대한 가장 좋은 이미지는 바다의 이미지일 것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사물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빛이 비치는 표면에서 삽니다. 하지만 이 표면 아래에는 거대하고 어둡고 생명으로 가득 찬 깊이가 존재합니다. 매일 밤 당신이 꿈을 꿀 때 당신은 이 깊이로 잠수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바다로의 야간 다이빙입니다. 그리고 각 잠수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줍니다. 지혜의 진주, 잊혀진 보물의 파편, 시면에 사는 생물의 모습. 당신은 모든 것을 이해하거나 모든 어두운 구석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잠수할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은 눈을 감을 것이고 당신의 마음은 오직 당신만을 위해 하나의 완전한 우주를 창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만약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기로 선택한다면 이 여정의 한 조각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 안에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고 현명한 부분에서 직접 온 메시지. 세상의 나머지가 침묵할 때만 말할 수 있는 부분. 꿈은 당신이 매일 밤 자신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이제 당신은 결정해야 합니다. 마침내 읽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이 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후원은 저희가 공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